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며 국회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시정연설인데 오늘 연설에선 지난해 언급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오부 요인 그리고 여야 지도부와 가진 첫 사전 환담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도 짧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였지만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진입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 휴전은 정답이 아니라며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마스 인질로 잡혀갔던 여성 군인 한 명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군에 구출됐습니다. 하마스는 추가 인질 영상을 공개하며 협상에 응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이스라엘은 잔인한 심리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등에서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클럽에서 파티를 벌이던 10대와 20대들이 잇따라 다툼을 벌이다가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13곳에서 총격으로 모두 12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쳤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본격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갔던 여성 군인 한 명을 구출했습니다. 하마스 시설 600여 곳을 타격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진입했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하마스 습격대 인질로 잡혀갔던 오리 메기디시 이병이 작전 중 구출됐다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메기디시 이병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며 가족과 재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에 붙잡혀간 인질 230여 명 가운데 작전으로 구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 군은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진입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스라엘 탱크가 가자시티 가장자리로 진입하고 북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NS에는 도로에 서 있던 이스라엘 탱크가 다가오는 승용차를 발견한 뒤 발포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에 들어간 지상군의 유도에 따라 드론과 전투기 등을 이용해 하마스 관련 시설 60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אנחנו בהערכת מצב כל הזמן, מתקדמים באופן מדורג על פי התוכניות המבצעיות שלנו. הפעילות ההתקפית תתמשך ותתעצם לפי שלבי המלחמה ומטרותיה. 이스라엘 전투기에서 발사된 포탄은 가자시티에 위치한 알쿠드스 병원 인근에도 떨어졌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불과 10m 떨어진 지점도 공격을 받아 도로가 파괴되고 창문이 날아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떠밀려간 가자지구 남부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라파의 주거지에 공습이 가해져 여러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계속된 이스라엘 공격으로 미성년자 3,400여 명을 포함해 총 8,3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이스라엘군의 본격적인 지상작전 속에 민간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근거지로 지목된 병원엔 대피령이 내려졌고 이스라엘인들은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는 가족과 친지에 석방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알쿠즈 병원 복도가 환자와 가족, 난민들로 붐빕니다. 이 병원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방을 공습할 것이란 이유 때문인데 대피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We have over 400 patients who are inside the hospital. Many of them are in the intensive care unit. Evacuating them means killing them. 이스라엘은 앞서 가자지구한 또 다른 대형 병원 지하에 하마스 사령부가 있다면서 병원 공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어른과 어린이용 빈 침대가 줄지어 배치됐습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억류된 가족이
이스라엘 지상군 본격 작전으로 사선을 넘을 위험에 빠지면서 무사 생환을 기원하는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에 모습을 드러낸 인질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석방과 이를 위한 전심전력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Citizen of the world, you can help too. Stand up, speak out, demand action, appeal to our shared humanity. 이스라엘이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파손되거나 불에 탄 차량들을 이스라엘 남부 폐차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폐차장에는 파손된 1,500여 대 차량 가운데 400여 대가 옮겨왔는데 당시 하마스 공격의 강도를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계 이스라엘 여성인 20대 샤니 룩 이야기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축제장을 덮쳤던 지난 7일 어머니 리카르다 씨는 기습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있는 딸 샤니 룩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당시 차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가겠다고 답했는데요.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 SNS에는 한 여성이 하마스 대원에 납치되는 참혹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트럭 뒤편에 여성이 쓰러진 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총을 든 남성들이 다리 아래에 여성을 놓은 채 방석 삼아 앉아 있습니다. 다른 대원은 심지어 여성의 머리에 침을 뱉기도 합니다. 영상엔 얼굴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리카르다 씨는 딸 샤니 룩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리에 새겨진 문신이 생전에 딸이 한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가자 지구의 한 병원에서 생존해 있을 거라 믿었던 어머니는 독일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와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와 송환을 촉구해왔습니다. Where we saw her thrown on a pickup truck, half naked, bloody, and in a very strange position, unconscious, and we saw all the people cheering and chanting and celebrating and spitting her on the head. What happened? Why do people behave like this?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당국은 최근 샤니 룩 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자지구 현장에서 발견한 두개골 파편을 DNA 검사한 결과가 근거가 된 건데요. 검사 결과를 받아든 리카르다 씨, 차라리 딸이 사망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보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샤니 룩 외에도 현재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힌 숫자 최소 239명으로 집계됩니다.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 확산에 따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상황에서 휴전이 정답은 아니라며 이스라엘을 편들었는데요.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은 하마스에 항복하라는 뜻이라며 가자지구 지상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진주만 공격과 9.11 테러 당시 휴전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며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Calls for a ceasefire are calls for Israel to surrender to Hamas, to surrender to terrorism, to surrender to barbarism. That will not happen. 또 이스라엘 군인을 구출한 건 군사작전이었다며 인질 석방을 위해 필요한 건 휴전이 아닌 압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전쟁의 명분은 문명의 미래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ll, I'm telling you right now that the future of our civilization is at stake. We have to win this war. We'll do it by minimizing civilian casualties. And may we succeed. 미국 백악관은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전쟁법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나 하마스와 달리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일부러 겨냥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illing civilians is not a war aim.
of the Israeli Defense Forces. Their war aim is to go after Hamas terrorists. 그러면서 휴전은 하마스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이스라엘의 휴전 반대 입장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We do not believe that a ceasefire is the right answer right now. We believe that a ceasefire right now benefits Hamas. 이런 가운데 론 데르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은 미국과 협력 수준이 전례 없을 정도로 긴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하마스는 테러 단체고 이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확전을 자제하며 장기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헤즈볼라 사정을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헤즈볼라 전사 4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헤즈볼라가 그동안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실제 공격은 국경 지역에 국한됐다면서 현재까지는 헤즈볼라가 확전을 원하기보다는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지금보다 확대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는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거라고 세계은행이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1년 리비아 내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수준이라면 배럴당 유가가 각각 102달러, 121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최악의 경우인 1973년 1차 석유 파동과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157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취임 이후 이번이 3번째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오전 9시 45분쯤 국회 본청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서 국회 본청으로 입장합니다. 같은 시간 국회 로텐더홀 앞에 계단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손팻말을 들고 있는데요. 국민을 두려워하라, 국정기조 전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팻말 시위를 벌였지만 신사협정을 맺었던 만큼 구호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본청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손팻말 시위를 벌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서 있는 계단이 아닌 왼쪽으로 입장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사전 환담이었습니다. 환담장에는 윤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입장해서 오른쪽부터 인사하며 악수를 나눴는데 왼쪽에 서 있던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 악수하면서 한마디를 짧게 건넸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개석상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나눈 대화는 이 한마디였는데요. 비공개 석상에서 추가 대화가 있었을지 주목됩니다. 본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눈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도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고요. 입장하면서 좌우에 앉은 의원들에게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진표 의장과도 악수를 하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 재정이라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이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 등 23조 원 규모를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자 보호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재원을 더 투입할 거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려움을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이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 연설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고 R&D 예산 삭감에 대해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명실상부 경기도인 김포 시내에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김포 골드라인, 속칭 골병라인의 악명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퇴근길 지옥철의 대명사로 불리는 노선이죠. 이렇게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다 보니 승객 호흡곤란이 벌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사실 김포 골드라인을 계획하던 10년 전만 해도 김포시 인구는 3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기준 5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상당수가 서울로 통학과 출퇴근을 하는 서울 생활권이다 보니 김포 골드라인 수요 또한 폭증하면서 매일 악재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일 붐비는 시간에 탔는데요. 확실히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일부 역에서는 승객들이 기다리던 줄이 다 타지를 못하는 그 현상은 그대로고 객차 안에 타 있는 입장에서는 꽉 들어찬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가 아닌 서울로 들어가겠다는 게 김포시의 주장입니다. 서울시에 포함되면 지옥철로 불리는 교통난 해소와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큰 건데요. 경기도의 이른바 분도 정책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김포는 위치상 한강 때문에 경기 북부와도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인천과 서울 강서구에 가로막혀 있으니 이참에 서울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비슷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1963년에는 김포공항이 위치한 당시 김포 양서면이 서울 강서구로, 김포 양동면이 서울 양천구로 편입된 이력도 있었죠. 여기 불씨를 지핀 건 여당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윤재욱 원내대표도 주민 요구에 화답하는 건 정당의 의무라며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의 차량 기지를 찾았습니다. 골드라인 과밀 등 교통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 화두가 됐습니다. 김 대표는 시민들 의견이 모이는 걸 전제로 당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 그런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적극적으로 당적 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경기북도 대신 서울시에 편입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김포시 주장에 여당 대표가 호응한 겁니다. 김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김포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도 생활권과 통학권, 통근 등을 볼 때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라면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수도권 위기론에 대응하는 선거 전략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과 서울 면적 비대화 우려를 의식한 듯 주민들이 원하는 게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니까 지금 김포처럼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가 이것을 중앙에서 이끌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의지와 별개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려면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지방의회가 각각 동의하거나 주민투표 통과가 필요하고 국회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공청회와 여론조사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가 아닌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거라며 거리를 두고 있어서 향후 절차를 쉽게 예측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는 소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 이계호 정책위 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방자치 문제인 만큼 중앙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정치권에서 떠오르면서 메가톤급 이슈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기에 이어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입건된 가운데 전 씨의 모친이라 주장하는 인물이 남 씨를 스토킹한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전청조 씨 각종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데 이어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새롭게 추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청조 씨가 아동 학대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에게 여러 차례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학대 사실을 인지한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전청조 씨가 지금 경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게 여러 개라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동학대 외에도 또 어떤 혐의들로 입건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전 씨는 앞서 고소고발이 접수된 각종 사기 혐의와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가 언론 등을 통해 남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발표한 뒤 파라다이스 호텔 재벌 3세 사칭 의혹과 함께 사기 전과가 여러 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전 씨는 남자 행세를 하며 제주도부 법인 회장 혼외자라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10명에게서 2억 9천여만 원을 뜯어내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측도 전 씨가 혼외자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남 씨와의 결혼 예정 소식 이후 파문이 커지면서 고발과 고소가 잇따랐는데요.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의회 김민석 의원이 전 씨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했고 전 씨가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도 접수됐습니다. 또 전 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남 씨의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어젯밤에는 남 씨가 전 씨의 모친이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접수해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남현희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남 씨는 자신이 전 씨에게 완벽하게 속은 피해자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펜싱 아카데미 직원들도 피해를 봤다며 전 씨를 직접 고소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와 호소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요. 지금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경찰은 전 씨를 둘러싼 사건들 전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죠. 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의구심이 큰 사안이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와 관련해 제기된 고소와 고발, 진정 등 3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전 씨의 신병 처리를 판단할 때 스토킹과 사기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폭넓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YTN은 대출을 책임지던 지역농협 임원이 이른바 셀프 대출 의혹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았다는 논란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판결을 앞두고 문제의 임원이 사표를 제출해 농협 차원의 징계는 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우종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대출을 담당하던 상무직급 임원 A씨가 배우자 명의로 농업법인을 만들어 땅을 사겠다며 32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억 원가량이 규정 한도를 넘겨 대출됐다는 이른바 셀프 대출 의혹이 YTN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A가 처가가 위반되는지 모르고 실무자들도 별 이의 없이 진행했길래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규정 위반인지 모르고 진행하는 거고. 1심에서는 지역 농협이 입은 피해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는데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땅값의 8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도 토지 매매 계약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초과 대출을 받았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씨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법인을 규정대로 무작위 지정하지 않고 한 곳을 임의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에 함께한 부하 직원들과 A씨 부인이 본인의 자산을 모두 팔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대출금을 내준 지역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로 징계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농협중앙회는 A씨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바람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징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농협이 징계를 미루는 사이 선고를 한 달 앞두고 A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농협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 땅콩 제품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주식회사 산들에서 판매하는 국산 볶음 땅콩 제품으로 유통시간은 내년 9월까지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팅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본인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숨진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지난 28일 새벽 이곳에 사는 10대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10대 A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본인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대 왔었고 그리고 한 5명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피해 여학생은 채팅 앱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여학생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말다툼 끝에 A군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도에 살고 있는 A군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곳 성남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러 자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실제 A군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A군 둘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성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군을 살해 혐의로 입건하고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지난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트리플 증가는 넉 달 만인데 반도체 경기 회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개선 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뚜렷한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광공업 생산 증가로 이어지며 전체 생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9월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2.9%, 1년 전보다는 23.7%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증가율은 2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계 장비 생산은 5.1%, 석유 정제는 14.6%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9월 전산업 생산이 이에 힘입어 1.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0%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와 운수 창고 등에서 늘며 한 달 전보다 0.4%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8월 13.5%, 9월 12.9%,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세를 보인 것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이 22년 1월 이래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여 광공업, 즉 제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소비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늘어 한 달 전보다 0.2%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늘어 8.7%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 전망과 함께 4분기에도 개선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수주 부진과 가계부채 부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 확대 등은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소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발생 농가의 한우를 모두 예방적으로 처분하고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한우 29마리를 사육하는 이곳에서 32개월짜리 암소가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단단한 혹등이 발견됐는데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 마리가 이상하니까 먹이를 잘 안 먹고 하니까 한우 농가가 이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아저씨도 걱정하더라고요.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 직후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에 있는 소농장 등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흡들곤충인 모기와 같은 그 매개체가 옮기는 질병인데요. 그 축산농가나 이런 데서 모기 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기 서식지인 무릉등이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해주시고. 경남도는 공급받을 백신 35만여 도분 가운데 1만 도분을 우선 확보해 창원에 있는 모든 소농장을 대상으로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3주가량 걸리기 때문에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하더라도 농가에선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요즘 아이도 귀한데 귀한 아이 돌잔치에 돌반지 선물하시려다 가격 보고 헉 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1 돌반지 하나 사려면 4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말 그대로 금값인 금값 때문에 시중에는 0.5g, 1g짜리 아주 얇은 돌반지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금값이 치솟는 이유 무엇일까요? 중동 지역 긴장감, 바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본격화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금은 위험이 없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수요는 늘어납니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온스당 $2,000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뉴욕 거래소에서는 하루 앞선 지난 27일 $2,000를 넘겼는데요. 지난 7일 하마스 공격 이후 이날까지 상승폭은 9%가 넘습니다. 그 여파로 국내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 1g 가격은 86,820원에 마감했는데요. 금 시장이 생긴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네요. 중동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금값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거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이나 백금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에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 말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금 시장은요,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고 이 등락폭이 크고 주기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금 시장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들여다볼 만큼 정성을 쏟을 생각이 아니시라면은 조금 조심하시라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총격 사건이 잇따라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파티를 열던 10대와 20대들이 다툼을 벌이다가 총격으로까지 번진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의 한 거리. 헬로윈 파티가 열리던 클럽에서 쏟아져 나온 수백 명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다툼을 벌이던 10대와 20대들이 총을 빼들고 급기야 서로 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총격으로 14살과 22살 청년 2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Disturbance or a fight between two groups. And in this fight between two groups, we had hundreds of innocent people involved that were in the way. 비슷한 시각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헬로윈 파티 도중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들의 연령은 16살에서 22살 사이라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파티에서 쫓겨난 남성이 총을 들고 와 다른 이들을 향해 쏜 것으로 보입니다. And unfortunately, somebody took it upon themselves to inflict injury and pain on members of our community. 같은 날 시카고 서부에서도 헬로윈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15명이 다쳤고 텍사스주 텍사카나에서도 파티에서 싸움을 시작한 10대들이 총을 빼들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10여 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는 등 1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10대와 20대들이 대부분으로 미국에서 총격 사고는 어린이와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이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따르면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지난주 멕시코 휴양 도시 아카풀코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오티스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규모가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블린 살가도 멕시코 게레로주 주지사는 인명피해가 더 늘어나 지금까지 45명이 숨지고 4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망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국인, 캐나다인 등 외국인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NC가 KT를 잡고 먼저 1승을 올렸습니다. 돌아온 에이스 패디는 플레이오프 최다인 탈삼진 12개를 잡아내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8회 공을 맞아 팀의 가을 야구를 벤치에서 지켜봤던 패디가 변함없는 에이스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속 150km를 넘는 빠른 공에 옆으로 크게 휘는 슬라이더에 KT 타자들의 방망이가 잇따라 허공을 갈랐습니다. 6회까지 탈삼진 12개를 잡아내며 1실점, 플레이오프 최다 탈삼진 기록을 곁들이며 패디가 첫 승을 책임졌습니다. 가을 바람을 맞으며 신이 난 NC 방망이는 KT가 믿고 내보낸 쿠에바스를 1회부터 두들겼습니다. 손아섭과 박민우의 연속 안타에 이어 마틴의 희생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2회엔 오영수가 밀어서 담장 밖으로 공을 보냈습니다. 3회부터는 KT 수비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루수 황재균의 포구 실책이 나오자 박건우와 권희동이 차례로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4회에도 투수의 송구 실책과 폭투루 발판 삼아 대거 넉 점을 뽑아내 승부를 일찌감치 결정지었습니다. 손아섭과 권희동, 오영수가 나란히 3안타 경기를 펼쳤습니다. 선발 패디 선수가 패디다운 좋은 투구 내용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 같고요. 찬스 있을 때마다 타선에서 집중력 보이면서 득점을 올린 것이 오늘의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KT는 9회 끝까지 NC 불펜을 물고 늘어져 배정대가 마무리 이용찬을 상대로 말루포를 터뜨린 걸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2차전에서 NC는 신민혁을, KT는 벤자민을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새 애니메이션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입사 대원미디어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영화가 지난 25일 개봉한 지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초 흥행 돌풍을 일으킨 일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과 비슷한 속도입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미야자키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신비한 세계에 발을 들인 소년 마히토가 겪는 일을 그린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대학 축제 무대에서 펼친 공연이 선정적이라며 학부모 단체에 고발당한 가수 화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는 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현재 서울 기온 19.9도까지 올랐는데요. 낮 동안 겉옷 없이 야외 활동할 정도로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쌀쌀해지겠습니다. 가을 나들이 가신다면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부 수도권과 충북,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수요일인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난 뒤 다음 주에는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